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프롤로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콩팥 세관 사이질, 혈관 질환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책에는 Allergic Interstitial Nephritis, 그다음에 Renal Vascular Hypertension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거기에 Renal Vein Thrombosis까지 추가해서 오늘 세 가지 질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llergic Interstitial Nephritis부터 봅시다. 이번 시간 전에까지 다뤘던 것들은 전부 다 renal tubule과 glomerulu스에 생긴 질환들이었는데요. 이거는 거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간질, 그러니까 interstitium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tubular interstitial disease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해당하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다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알러직 인서시셜 네프라이티스 이렇게 한 가지 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알러직 인서시셜 네프라이티스는 대체 뭐 때문에 생기냐 하면은 요거는 그 약물에 의한 과민 반응,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대체 어떤 약물들이 키드니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봅시다. 우선은 항생제 종류들, 그러니까 소포라마이드,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아이나, 리팜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레틱스 중에서는 사야자이드와 룹 다이레틱스. 얘네들이 알러지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종종 이제 USML에서는 가끔 나오니까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사실 제가 임상에서 이거 본 적은 없는데요. 요게 사이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요게 그 TO 뭐 티오 황산 나트륨 뭐 이런 그룹 그 들어보셨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파 그룹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룹다이오틱스 퓨로세마이드인데 이것도 역시 그 이제 그 서퍼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설퍼를 포함하고 있는 약물들이 뭐 요술푸나마이드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프로필사이올유라스 그다음에 메티마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알러지를 잘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사실 시험 문제에 제가 이것 때문에 어큐트 인서시셜 네프라이티스 나온 거는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아시드 서프레스턴트 중에서는 이제 시메티딘이나 라니티딘 이런 거 된다고 하는데 이제 특히 오메프라졸 같은 이제 PPI가 요거를 잘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앞부분보다는 요 오메프라졸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산 저해제인 알로퓨리놀. 네, 마지막으로 NSAS, COX2 이니비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다 외우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부터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생제 중에서는 슬포나마이드. 이거 뭐 여기저기 다 알러지 반응 잘 일으키죠. 그리고 알로퓨리놀, NSAS.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데서도 알러지 반응을 좀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되시면은 PPI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증상은 보통 약물 복용 시작 후 수주 이내에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약 먹고 한 2, 3일 개월 이상 오래 걸린 다음에 생길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일은 없고 한 몇 주 내에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우선 열이 많이 나면서 피부에 마큘로파퓰러 스킨 래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마큘로파퓰러 래쉬라는 단어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대략 이렇게 생긴 래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주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작지도 않고 그런 중간 크기에 있는 것들이 크기가 다양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많이 생긴다. 요런 거로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USMLE를 공부하시다 보면 요 마큘러 파퓰러 래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페리퍼럴 블러드에 에오지노필리아가 있다. 에오지노필이 많이 올라 있다. 그래서 열은 한 38도 정도로 열도 꽤 많이 난다고 해요. 그다음에 키드니에 염증이 생기니까 키드니가 부어서 플랭크 페인, 그다음에 코스트 버티벌 앵글 텐더니스 이런 것도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기 좀 알러지성 질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처럼 이게 관절통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해보면은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뇨도 약간 생겨요. 그리고 파이유리아가 있어요. 네, WBC가 나온다는 건데 그 WBC 중에서는 유독 에오지노필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보통 단백뇨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NSAS에 의한 interstitial nephritis에서는 단백뇨에 의한 양이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약을 중단하는 게 최선이고요. 만약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콩팥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같은 거를 써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중단 말고 다른 답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요거는 진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을 최근에 사용한 특이적인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 소변이나 혈액의 에오지노필리아는 진단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allergic interstitial nephritis가 있다 그래서 꼭 에오지노필리아가 있냐? 그건 아니다. 뭐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여기 제법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약을 사용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해마추리아가 나온다든지 단백뇨가 없던 게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요걸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고 유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인 약제들 중에서 특히 남용을 많이 하게 되는 약이 바로 NSAID입니다.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쓰게 되고 오래 쓰게 되고 그럴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NSAID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질 경우에 그런 거를 Analgesic Nephropathy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Chronic Renal Failure 중에서도 이제 drug에 의한 것들 중에서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ESRD 전체에서 한 3에서 5%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꽤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NSAID를 한 2, 3kg 정도 먹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만성 두통, 만성 골관절염, 만성 허리 통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진통제를 오랫동안 먹는 사람이 특히 잘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진통제를 막 그렇게 먹는 사람 잘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만성 통증 때문에 진통제 뭐 아이부프로펜 같은 거를 막 사가지고 먹고 막 아스피린 같은 걸 막 사서 먹고 그래서 중독돼가지고 병원에 오고 이게 꽤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미국에선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interstitial nephritis가 크로닉하게 생기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생기면은 키드니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면서 CKD로 이어질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renal papillary necrosis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renal papillar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이스키미아에 굉장히 취약하대요. 근데 NSAID를 먹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혈관이 좀 좁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스키믹 네크로시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파필라 부분이 정말 그 이스키믹 데미지가 생기면서 거기에 출혈도 생기고 그런 거를 우리가 renal papillary necrosi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면은 이제 키드니 인저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ESRD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변 검사에서는 이제 tubular interstitial nephritis가 있으니까 당연히 스테럴 파이유리아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WBC 캐스트가 나올 건데 이제 특히 에오지노필이 그 중에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파퓰러리 네크로시스가 있으면은 거기서 헤마추리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틴유리아는 비교적 마일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네프로틱 레인지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드니에 계속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키드니가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지고요. 또 만성 염증이나 이제 만성적인 이스키미약 데미지 같은 거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리널 파퓰러 부분의 칼시피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키드니의 파렌키말 디지즈는 없이 순수하게 혈관의 문제로 고혈압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제가 CKD 때 말씀드렸었는데 CKD가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혈압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뭐 글로메룰라 레프라이티스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CKD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긴 하이퍼텐션이 아니라 그냥 키드니 파렌키말 자체는 멀쩡한데 그 리널 아터리가 좁아져서 생긴 고혈압을 우리가 레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심한 고혈압, 그다음에 아테로스클레로틱 디지즈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많다 그래요. 원인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더 흔한 거는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에 의한 스테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세레브로바스큘라 그 리스크 팩터가 많은 사람들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나이가 원래 많고 그다음에 뭐 다이아베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슬리피데미아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뭐 arterial disease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renal artery의 좀 proximal part 그러니까 abdominal aorta에서 renal artery로 넘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오리피스가 직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라든지 아니면 스테노시스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잘 생긴다 그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천천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되게 천천히 그러니까 급격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되게 천천히 생기다 보면은 이제 스테노시스가 점점 심해지면서 키드니에 이스키미아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키드니는 이 장기적인 이스키미아 때문에 이미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다른 원인은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레이지아인데요. 이거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고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죠. 이거는 반대로 리널 아터리의 디스탈 파트에서 잘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있을 때 그냥 essential hypertension이 아니라 renovascular hypertension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나이가 20세 이하로 어리거나 50세 이상으로 많은데 갑자기 아주 심한 고혈압이 생겼다. 이건 사실 이제 2차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일체의 그 조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도 역시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그 중에서도 흔한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에 의한 것만 해당하는 얘기기는 한데 뭐 다른 심혈관계 질환들 coronary artery disease, stroke, AAA, 그다음에 peripheral artery disease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당연히 renal artery에도 조금 더 뭔가 그 vascular comorbidity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심지어 이런 걸로 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라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 혹시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아닐까 이거 생각 꼭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처럼 잘 나오고요. 이런 사람 복부를 청진을 해보면은 좁아진 리널 아터리를 통해서 혈액이 슉슉 하고 지나가는 그 부르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high pitched epigastric bru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드니에 지속적으로 이스키미아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그 RA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키드니에 GFR이 떨어지고 리널 아터리에 뭔가 혈류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RAS가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심하면은 secondary hyperaldosteronism 수준 정도로 알도스테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 높으면 뭐다? 하이포칼레미아, 그 다음에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있으면은 하이포칼세미아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이포칼세미아는
머슬 스파즘이나 테타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뺨을 두드렸을 때 생기는 chopstick sign, 그다음에 그 혈압을 잴 때 이렇게 커프를 감으면은 갑자기 아랫팔이 이렇게 머슬 스파즘을 보이는 trousseau sign,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RAS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굉장히 갑자기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3제 이상 요법을 하는데도 잘 조절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RAS는 결국은 소듐하고 플루이드 리텐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퍼블러리 에데마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리널 아트리 스테노시스가 한쪽 키드니에만 생긴다면은 이스키미아 때문에 양쪽 콕파트 크기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한쪽은 작고 그다음에 한쪽은 그걸 보상하려고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코가 크기가 다르다는 거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이브로머스큘러 디스플라지아는 한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한 대 있어가지고 레널 아트리카 스테노시스가 오는 경우에 한쪽에만 오겠어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여기뿐만 아니고 당연히 양쪽에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힌트입니다. RAAS가 활성화가 될 텐데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ACE 이니비터나 ARBS를 사용했을 때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GFR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AKI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ACE 이니비터나 ARB 사용한 다음에 갑자기 하이퍼칼레미아가 아주 심해지고 크레아틴이 쫙 오르고 GFR이 뚝 떨어지는 등의 AKI가 확 왔다. 그게 아주 그 bilateral renal artery stenosis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나오는 거는 정말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에게서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을 어떻게 확진할 수가 있겠냐? 결국은 영상검사로 혈관이 좁아진 거를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할 수 있는 검사로 가장 유용한 것은 키드니 초음파입니다. 만약에 양쪽 키드니 크기가 다른 거를 확인하면은 그걸로 당연히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키드니 소노를 보면서 이제 도플러 같은 거를 걸면은 그 혈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면은 역시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을 확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혈관을 확인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지도 않고 이제 MR 안지오그래피나 아니면 CT 안지오그래피를 통해서 혈관이 좁아진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진처럼 CT를 찍어서 혈관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칼시피케이션,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가 생긴 것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어쨌든 골드 스탠다드는 컨트라스트 안지오그래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안지오를 이제 컨트라스트를 쏴가지고 직접 안지오를 확인하는 게 가장 유용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지오를 했는데 구슬이 꿰어 놓은 것처럼 올록볼록한 모양이 나오는 거, 이런 거를 string of beads appearance라고 하는데 이런 게 fibromuscular dysplasia의 아주 중요한 영상 소견이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 혈압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이 가장 유용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혈관을 높여줄 수 있을까? Percutaneous Transluminal Renal Angioplasty, 줄여서 PTRA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경피적 신동맥 혈관 성형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스텐트 넣어가지고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은 renal blood flow가 회복될 거고, 그 다음에 RAAS의 활성도 떨어질 것 같고, 또는 수술을 통해서 혈관을 하나 더 연결해가지고 바이패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그거를 넓혀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혈류를 회복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텐트를 넣는 방법은 Fibrous Muscular Dysplasia에서는 treatment of choice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treatment of choice예요. 이거를 해주면은 이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약 먹는 것보다 이 방법이 나아요. 그런데 아세로스클레로시스에서는 이렇게 혈류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한다고 해서 리노바스큘러 하이퍼텐션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revascularization, surgical 또는 percutaneous angioplasty가 not been proven superior to medical therapy for optimal BP control or reductions sleepy outcomes.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킨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RAAS가 조금 비활성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혈압이 조절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cardiovascular outcome이 좀 더 좋으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세로스클레로시스가 있는 환자한테서는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된다면은 그때 뭐 surgical 또는 이제 PTR, surgical revascularization 아니면 PTRA를 통해 가지고 revascularization을 혈류를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메디컬 테라피에 비해서 그렇게 우월하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과적 치료를 하는데 ACE 이니비터나 ARBs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RAAS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recurrent flash pulmonary edema가 생기거나 아니면 heart failure가 너무 심하게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revascularization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CE 이니비터 ARBs를 통해서 우선 혈압을 조절해 볼 수가 있다. 여기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bilateral renal artery stenosis가 있을 때는 거기다가 ACE 이니비터나 ARBs를 쓰면은 갑자기 GFR이 뚝 떨어지면서 칼륨이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크레아티닌도 올라가고 그런 AKI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라? 그러면 unilateral renal artery stenosis라면은 ACE inhibitor, ARBs 뭐 사용하는 거 오케이 괜찮은데 그럼 bilateral renal artery stenosis는 메디컬 테라피 안 되고 결국은 스텐트를 통해서 넓혀줘야 되는 걸까? 사실은 있잖아요. 시험에는 그 bilateral renal artery stenosis의 ACE inhibitor나 ARBs를 사용해서 갑자기 AKI가 오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흔한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국시 볼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대부분의 bilateral renovascular hypertension 환자도 ACE inhibitor나 ARBs를 사용하면은 세럼 크레아티닌 같은 게 별로 그렇게 상승하지도 않고 칼륨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톨러레이트가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신의 혈압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약을 써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리날 아트리 스테노시스가 있다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RAS가 활성돼가지고 최대한 거기로 혈액을 자꾸 끌어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오히려 비활성화 시켜줘야 오히려 서큘레이션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 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시럼 크레아티닌이 30% 이상으로 갑자기 올랐다.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AKI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이제 내과적 치료를 중단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과적 치료를 지속하는 게 우선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동반되는 다른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의 조절.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아니면 디슬리피데미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치료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지금까지 국시에서는 의도적으로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bilateral renal artery stenosis 있는 거는 이제 진단만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보통 치료를 할 때는 unilateral renal artery stenosis가 있을 때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ACE inhibitor, ARBs를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bilateral renal arterial stenosis 때도 조심스럽게 ACE inhibitor나 ARBS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renal vein thrombosis 다루겠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MGN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네프로틱 신드롬의 중요한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hypercoagulability thrombosis다. 그래서 DVT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acquired hypercoagulability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malignancy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oral contraceptive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갑자기 온몸에 스럼보시스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말리그넌시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젊은 여자가 스럼보시스가 생겼으면 반드시 오럴 컨트라셉티브 필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사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냐면 그거는 아니긴 한데 USML에 물론 잘 나오죠. 근데 시험에 그렇게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인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이 바이탈을 하시게 된다면. 요 피임약 먹고 DVT 생기는 게 특히 이제 USML은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걸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이 congenital thrombophilia, 뭐 factor V Leiden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시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USMLE에서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임상 증상은 역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키드니에 혈액이 잔뜩 컨제스천이 될 거잖아요. 왜냐면 리널 베인에서 혈액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컨제스천 된 혈액이 빠져나와서 헤마츄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키드니에 혈액이 꽉 차가지고 키드니가 약간 붓게 되니까 플랭크 페인이라든지 아니면 CV의 텐더니스 보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AKI도 생길 수가 있겠고 뭐 LDH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특이적인 증상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영상검사, 뭐 초음파를 본다면은 키드니가 커진 거를 확인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CT나 아니면 MR 안지오그래피를 해서 스롬보스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리널 베인에 뭔가 스롬보스가 차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데 이거는 치료는 그 퍼머너리 스롬보엠볼리즘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도 헤모다이나믹이 흔들리면은 빨리 스롬볼라이시스를 해주던지 아니면은 스롬벡토미를 해가지고 빨리 빼줘야 되든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KI가 생겼다면은 이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스롬볼라이시스나 스롬벡토미를 해서 빨리 스롬보스를 제거해 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별로 어렵진 않았죠. 이 사이질 질환, 혈관 질환 둘 다 시험에 한 문제씩은 나오곤 하는 이 빈출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꼭 복습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